처음 공부하면 계속 모르는 단어와 문장의 연속이죠. 그거 이제 하나하나 하는 데까지가 저렇게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이어지는데 이걸 정말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 해요. 다. 나중에 보면은 어느새 다 해가지고 뭐 점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그 고민한다는 거. 그 명절 때 그 명절 제사 음식 해봤죠? 이걸 내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다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 다 해있다. 그래서 그 공부도 그와 같아서 그 많은 양을 보지 마시고 하루하루 채우다 보면 그게 나중에 쌓여서 양이 늘어나는 겁니다. 잊어먹고 또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은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해서 좀 편안하게 갈 겁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 121페이지를 가시면 좀 편한 거 하나 하고 가죠. 자, 121페이지 가면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죠. 그럼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되면 유효고 불확정되면 무효. 가능하면 유효고 불가능하면 무효. 적법하면 유효고 불법하면 무효.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면 유효고 없으면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해서 사회질서 위반을 하면 이 계약은 무효고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계약이면 유효다. 그래서 첩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살인청부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강의 좀 했었죠. 그럼 오늘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계약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질서 위반은 공부하기가 좀 편해요. 그 살인청부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굳이 공부 안 해도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불공정하다는 것은 법적인 논점이라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올해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사회질서 위반이 굉장히 시험에 쉽게 나온 대신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올 확률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현금 공부, 현금 하나다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그럼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불공정한 건지는 요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립 요건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그럼 불공정한 계약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면 급부와 반대급부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급부는 주는 것, 반대급부는 주면 받는 것,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것을 급부와 반대급부로 합니다.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는 한 사람은 물건 주고 한 사람은 돈 주기로 했으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게 있다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 한 채를 공짜로 주기로 하면 아버지는 주는 게 있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한쪽은 주는 게 없죠. 그럼 양쪽이 줍니까? 한쪽이 줍니까? 그럼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불공정한지 아닌지, 이만큼 받았는데 왜 나는 이만큼 줬는데 왜 상대방한테는 이만큼 받았나, 이렇게 돼야 불균형이 있다 말할 수 있죠. 그럼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주는 행위는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그럼 주고받는 것 사이에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면 일방적으로 주는 기부나 정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없다. 그럼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시험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매매에서는 일어날 수 있나요? 그런데 기부나 정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 성립하지 않는다가 그런 게 객관식 지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대학에 합격해라. 대학에 합격하면 아빠가 차 한 대 사줄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차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니까 벤츠를 사줬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니도 합격해라. 차 한 대 사줄게. 차 한 대 사줄 수 있죠? 합격하니까 티코를 사줬다. 아버지 누구는 벤츠고 누구는 티코고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주면 주는 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공짜로 뭘 받아 얻는 처지에 무슨 티코인지 벤츠인지 가리지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정년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셋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렇게 해서 셋째 아들이 대학에 합격할 수 있죠. 그럼 첫째 아들은 벤츠, 둘째 아들은 티코, 셋째 아들은 군대에 가라는 거예요. 세 명이나 한꺼번에 대학 보낼 돈이 어딨냐? 니는 제발 큰행 졸업할 때까지 군에 나가 있으라 하겠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첫째 아들은 벤츠, 둘째 아들은 티코, 셋째 아들은 군대.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직 학교론에서 안 배웠는가 보네요. 수요 공급 곡선의 기본 한계효용 체감. 자, 누군가가 나한테 배고픈 나한테 누군가가 빵을 주면 나는 그렇게 맛있나요? 그럼 효용이 크죠? 그런데 두 번째 빵을 줄 때는 첫 번째 빵보다는 덜하죠. 세 번째 빵을 줄 때는 두 번째 빵보다는 덜하죠. 나중에 빵 주면 패고 싶죠? 그래서 배부른데. 그럼 효용은 갈수록 증가한다, 갈수록 체감한다.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공급 곡선, 만나는 요점이 가격. 이렇게 배우는 거죠. 학교론에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앞으로 배울 거 아니에요. 이게 한계용 체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첫째 아들은 벤츠고 둘째 아들은 티코고 셋째 아들은 군대고 뭐 그런 거죠. 그 이제 그럼 기부나 정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 그 TV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어떤 사건이 제시되고 거기에 탤런트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 몇 명 앉아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보는 게임 저 프로그램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탤런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게 탤런트 이런 사람들 좀 앉아있죠. 솔로몬의 선택할 때 위에 뒤에 손님으로 좀 앉아있죠. 거기 나오는 탤런트들의 특징, 그 잘나가는 탤런트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도 살아있었나 이런 사람들만 그거 앉아있다고. 요즘은 종편이 나와서 뭐 종편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통 지상파에서 사고치고 못 나오는 사람들이 복귀할 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이 8순이 된 이 할머니가 치매 상태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선산이 1억도 안 하던 선산이 개발돼서 땅값이 20억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이거 포장마차 하는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거들떠보도 안 하다가 땅값이 뛰고 나니까 자기가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데려가 버린 거죠. 사람 됐나 싶었더만 데려간 지 2주도 안 돼서 이 20억짜리 선산을 아들한테 정리한다는 계약서가 나온 거죠. 그럼 왜 어머니를 데려갔는가? 답이 나왔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치매 상태잖아요. 그럼 이 누나 입장에서는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럼 소송을 가서 이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맺은 정려계약은 무효다라고 주장해야 되겠죠. 이 정려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이게 솔로몬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모든 그 변호사 패널들이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다. 왜 무효냐라고 물으니까 그 중에 변호사 한 분이 여자 변호사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할머니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서 무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탤런트들은 고개 끄덕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는 나는 고개를 못 끄덕이는 거죠. 정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할머니 사정이 딱해도 무효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만약에 법정에 가서 주장하죠. 이 소송은
그 변호사 때문에 할머니는 패소하는 겁니다. 그 누나는 패소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를 잘못 사서. 무효는 맞는데 잘못된 논리 갖고 들어가면 패소죠. 그럼 엉뚱한 변호사 사서 이길 소송을 지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와이프하고 보다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 인생 불공평하네. 저 실력을 갖고도 저 앉아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왜 무효냐면 이 할머니가 치매 상태죠. 의사 능력이 있었을 거다 없었을 거다.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그럼 의사 능력이 없으면 유효다 무효다. 그런데 행위 능력과 달리 의사 능력은 공인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장 찍었을 때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증거로서 입증해야 되나요? 입증해야 되죠. 그럼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아들한테 땅 준다고 도장 찍을 때 그때 정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물어보겠죠. 그럼 할머니가 한참 판사님 쳐다보고 오빠 이렇게 한다. 그 길로 사건 종결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다른 증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나 정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나오지 않죠. 그런데 아들한테 10억짜리 집을 주면서 원래 은행에 6억을 대출을 받아놓은 집이니까 빚은 네가 갚아라 하면서 집 줄 수 있나요? 그럼 실제로 4억짜리 받은 거죠. 그럼 부담을 안고 정리하는 걸 부담부 정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완벽하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부담을 지고 있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기부나 정려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방도 일정한 부담을 지고 있는 부담부 정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오덱스다. 그렇게 쏟는다고 시험장관. 배우기는 기부나 정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배웠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배운 글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씩 변형이 돼서 나오죠. 그렇게 사람 미치는 거죠. 다른 과목은 그런 게 없어. 배운 대로 글자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법조문을 그대로 봤으니까. 근데 민법은 의미가 나오니까 내가 배운 거하고 약간 달라져서 기부나 정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 이렇게 나왔더라면 명쾌하게 풀었겠지. 근데 가니까 적용되지 않지만 다만 상대방도 일정한 부담을 지는 부담부 정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글자가 살짝 변형됐죠.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법은 다 까먹고 막상 문제 풀 때는 또 상식이죠. 이제 여지가 있다는데 세상에 여지가 없는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푸는 거죠. 배운 법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지가 있다고 없고 무조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정려는 절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끝. 그럼 글자가 바뀌어도 흔들리면 안 되죠. 또 흔들려. 시험장에 가면 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흔들립니다. 자, 정려는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계약입니다. 이 정려를 단독행위로 공짜로 주는 것도 계약이에요.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단독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없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래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자, 남편이 해고를 당해서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 받으러 회사에 갔다가 내가 해고당할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성질나서 임금이나 퇴직금 달라고 하면서 꽃병 몇 개 집어 던지고 책상 몇 번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업무방해죄로 구속됐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니까 이 회사에서 갑의 와이프를 찾아와 가지고 밀린 임금하고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채권을 포기한다는 계약서에 사인만 해라. 그럼 내가 당신 남편 석방시키는데 탄원서를 적어줄게. 그래서 이 와이프가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 와이프는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거니까, 받을 돈 안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준 것은 채권 포기, 받은 것은 남편의 석방, 주고받은 게 있죠.
주고받을 여지만 있으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가리지 않습니다. 불공정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이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안 나올 수 있고 단독행위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자,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자, 보죠. 경매에서 현장이 과열되면 불필요하게 비싸게 살 수도 있나요? 또 사람이 없으면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리기도 하나요? 그걸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불공정하진 않은 거죠. 자, 도자기 하나가 시가가 1억 정도 한다고 믿어지는 도자기 하나를 경매 현장에 내놓고 도자기 좋아하는 재벌들 둘이를, 사이 안 좋은 재벌들 둘이를 양쪽에 딱 앉혀놓고 경매를 진행하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이 둘이만 불 붙이면 돼. 그래서 갑이 을을 힐끗 보면서 니도 소문 듣고 왔냐? 아이고, 요즘 어렵다 하던데 1억. 을이 그래도 니보단 낫다. 2억. 불 붙었죠. 그래서 시가 1억짜리가 이제 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존심이 걸려서. 그래서 갑이 5억, 을이 10억. 다시 한번 올라타봐. 다시는 안 살 거예요. 10억 하니까 갑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사가라 했다. 네 가져가라. 1억짜리 얼마에 샀나요? 그렇다고 불공정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터무니없이 싼 값에 팔리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서 불균형이 심한 것처럼 느껴져도 불공정한 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경매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답이죠. 그렇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고, 정리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생길 여지가 없다. 맞죠? 그렇게 시험에 3번 나왔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객관식 지문들이 나오는 게. 자, 그 다음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금반지 한 돈을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갑이 을한테. 금반지 한 돈이 20만 원쯤 해, 사실. 그런데 갑은 이 금반지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품이니까 개인적으로는 한 10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볼 때는 20만 원짜리를 20만 원에 지금 판 거고,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하면 10억짜리를 20만 원에 판 거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정 기준이 되는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주관적인 평가를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럼 불공정한지 안 한지는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기준이 돼야 되지, 주관적인 평가가 고려되면 세상 모든 일은 다 불공정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고 돼야 되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출발하면 세상은 다 불공정해요.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 불공정하다 안 하다? 예? 집에 가서 그 자고 있는 남편 얼굴 쳐다보면 불공정하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내가 미쳤지 그때. 그 생각 들죠? 남편도 똑같아. 남편도 자고 있는 와이프 얼굴 쳐다보면 불공정하다고 느끼죠? 주관적으로는. 시장에 나가봐. 둘이 손잡고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둘이. 객관적 시장 가치로 보면 그렇게 잘 어울리는데 서로는 불공정한 채 살아가는, 그게 결혼입니다.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정 기준이 되는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자, 시험장에 가면 오 믿겠습니까? 오.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기준이지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한테. 근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는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고려해서 참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덱스다.
X입니다. 시험장 가서 참작 좀 한다 하지 마시고 참작 좀 안 될까요? 시험장 가면 흔들리는 거죠. 배우기는 이것만 되고 이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시험장 가니까 이상하게 사람 가슴을 흔들 만큼 딱 나와준다는 거. 그게 민법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OX가 많은 게 아니고 세모가 많아. 세모가. 그래서 90점 받는 사람이나 40점 받는 사람이나 나올 때 얼굴이 똑같대. 새하얗게 질려 나와. 둘 다 시험을 다 꽈락 난 줄 알고 나왔는데 점수는 의외로 생각보다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생글생글 웃고 나오냐면 20점 받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래서 뭐 기분 좋게 웃고 나와. 어차피 모르는데 남들은 시간이 모자란다는데 시간도 많이 남아. 답이 슬슬 보여. 내 답이 정답 말고 내 답이 보이더라고. 점수는 안 나왔는데 문제는 쉽게 풀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두 번째. 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하나. 자, 두 번째는 자,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1990년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90년에 계약을 이렇게 할 때는 10억짜리 토지를 값이 1억에 파는 셈이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나요? 10억짜리 1억에 팔았으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나요? 그런데 막상 값이 어리 등기를 넘겨주는 시점에는 93년에는 토지 거품이 빠져서 1억밖에 안 해. 그럼 계약할 때는 10억짜리를 1억에 산 셈이었지만 소유권 넘겨받는 93년에는 1억짜리를 1억에 산 셈이죠. 그럼 불공정한지 안 한지. 그럼 계약 성립하는 날짜를 중심으로 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 거고 나중에 가격이 떨어져도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면 1억짜리를 1억에 산 셈이니까 불공정하지 않죠. 그럼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불공정하다 안 하다 판단할 수 있나요? 자,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정하는 시기는 성립시다 이행기다. 성립시. 왜 성립시는 조금 있다. 왜 성립시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다시. 자, 가비을한테 20원짜리 물건을 2원에 팔았습니다. 그럼 20원짜리 물건을 2원에 팔고 나면 20원짜리입니다. 20억짜리가 아니고 오늘 저녁에 발 뻗고 잔다 못 잔다. 20원짜리 물건을 2원에 팔고 나면 오늘 저녁에 잠 설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20원짜리 2원에 팔아도 잠 잘 자죠. 누가 잠 설칠까요? 200억짜리를 100억에 팔면 발 뻗고 잔다 못 잔다. 예? 잠만 못 자고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죠. 그럼 이렇게 되네. 시가의 10배가 되는데도 잠만 잘 자고 시가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잠 설치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몇 대 몇이 되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10배도 불공정하지 않은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의 절반밖에 안 돼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정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절대적으로 몇 대 몇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정하는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지 주관적인 평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상대적으로 그 기준을 잡는 거지 절대적 기준을 잡는 게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건 성립시가 기준이지 이행기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죠. 그럼 시험에 이런 게 다 시험 문제잖아요. 다음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맞죠? 그게 시험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그게 실전에 여러분이 1년 뒤에 시험장 가서 만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무조건 싸게 샀다고 해서만 불공정한 게 아니고 그 사는 물건을 사는 과정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야 된다. 그럼 상대방이
경솔하다거나 경험이 없다는 것을 또는 궁박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용해서 계약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손가락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경솔하다는 것은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솔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신중하지 못하다, 뭐 성급하다 이런 건데,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일상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할까요? 아니면 특정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할까요? 일상거래 영역에서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릴 때부터 아역 탤런트로 생활을 해놓으니까 나이 20살이 넘었는데도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을 줄 몰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 지하철 탈 줄을 몰라. 타본 적이 없어. 자기가 표 끊어 본 적이 없어. 그거는 특정 거래 영역이다, 일상 거래 영역이다. 일상 거래 영역. 그럼 특정 거래 영역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경험자예요. 왜? 팔방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거 못하고, 저거 잘하는 사람은 이거 못하겠지. 뭘 다 잘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거죠. 일상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라. 어릴 때부터 공주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혼자 옷 입어보고 아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최순실을 몸종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가 나를 지배한다 생각 아니고 자기는 몸종으로 부린 거예요. 몸종이니까 자기는 승복 못하는 거예요. 나 지배 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관상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스케줄 짜주면 지배 당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일상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 특정이 아니라. 그럼 시험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뜻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OX 판단하는 거. 자, 두 번째. 궁박이 무슨 뜻일까요? 다급하다.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급한 사정이 생긴 걸 궁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10억짜리를 1억에 파는 게 경제적으로 다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경제적으로 다급하지 않는데 정신적으로 다급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나요? 정신적으로 다급할 수 있다 없다? 구속된 남편을 석방하기 위해서 아까 채권 포기각서에 사인한 와이프는 자기 친정이 잘 살면 경제적으로 다급합니까? 다급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잘 살면 경제적으로 다급한 거 없죠? 남편 잡혀 있어도.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다급하다 안 하다. 그럼 정신적 궁박도 궁박인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다급합니까? 남편 잡혀 들어가 있으면 다급하나요? 약속 안 하나요? 해방이다 이렇게 안 되나요? 한번 따져봐야지. 그건 이제 지쳤다. 밥 해주기도 지쳤는데 어디 좀 가 있는다니까 잘 됐다 생각 들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궁박은 다급한 사정, 경솔은 그 사람이 신중하지 못한 것, 일상적인 거래 영역이 없는. 그럼 한마디로 거래할 때 좀 손해볼 확률이 많은 자죠. 그런 사람하고 계약해서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사들이면 그건 불공정하다. 근데 하나,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는 가해자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다 이용해야 될까요? 그 중에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될까요? 네?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를 다 이용해야 된다.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된다. 상식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와 봐요. 궁박하면서 경솔하면서 무경험도 갖추고 있는 할머니 하나만 찾아와. 없어 이런 사람.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만 이용하면 되지 다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럼 시험에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용함으로써 족하다. 이런 게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세 번째. 폭리 의사를 가지고 할 때. 폭리를 취할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해서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살 때 우리는 그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그럼 계약 하나가 무효가 되는 데는 허위 표시가 돼도 무효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돼도 무효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무효가 돼. 이런 게 계약이 무효입니다. 자, 그럼
이 효과는 무효라는 거예요. 이제. (10억짜리) 토지를 1억에 사고 싶나요? 1억짜리 토지는 10억에 팔고 싶나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비난하면 안 돼. 우리 을 비난하면 안 돼. 비난할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도 을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라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거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비난하면 안 돼. 그런데 왜 우리는 을을 비난함으로써 이 계약을 없던 걸로 하느냐면, 누구라도 10억짜리를 1억에 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하진 않는다. 폭리의사를 갖고 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마음속에로야 무슨 살인을 못할까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안락의자에 갑이라는 자가 앉아있고, 이 원수인 을이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권총을 발사할 수 있죠. 권총 발사할 수 있죠. 죽이려고 쏘았는데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는데 총알이, 갑이 총 맞기도 전에 지가 먼저 쓰러진 거예요. 그럼 총 맞고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총도 맞기 전에 먼저 쓰러졌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연탄 가스가 중독이 돼서 갑이 픽 쓰러진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거 죽는다 산다. 그런데 을이 갑을 살해하기 위해서 권총을 발사했죠. 그 권총이 유리창을 뚫어놨죠. 그래서 유리창으로 가스가 새나가서 갑이 살았죠. 자, 이제 우리는 갑을 칭찬할까요? 비난할까요? 자, 살리려고 쏜 총입니까? 죽이려고 쏜 총입니까? 죽이려고 쏜 총인데 우연히 사람의 목숨을 구했죠.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 살인죄는 아니라도 살인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돼. 왜?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폭행하거나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았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를 가지고 비난한 거지, 단순히 결과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아까 90년에 계약할 때는 10억짜리를 1억에 판 거죠. 93년에 등기 받을 때는 우연히 토지 거품이 빠져서 1억밖에 안 하죠.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한 것은 결과다, 행위다. 그럼 성립시다, 이 얘기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는 성립시다. 성립시가 기준이 돼야 되지, 결과적으로 뭐가 됐다는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 행위를 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마음속에 했느냐, 그게 기준이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럼 이 둘이서 한 사람은 계약을 물리고 싶을 거고 싸게 산 사람은 이 계약을 인정받고 싶겠죠. 그럼 을은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거고, 불공정하지 않다, 저 할머니 진짜 똑똑하다라고 주장할 거고, 갑은 이 매매가 무효라고 주장하겠죠. 법정에 간다, 안 간다? 법정에 가야 되죠. 법정에 가서 판단할 때는 법정은 그 사람이 울고 들어왔다고 해서 갑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법정은 증거가 말합니다. 증거 갖고 싸움하겠죠. 그럼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당해서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할머니가 증거를 갖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판사님한테 증거를 내밀어야 됩니까? 누가 증거를, 갑이 책임진다, 을이 책임진다? 자, 우리 지금 TV에서 모든 잡혀가는 공직자가 포토라인 앞에 서가지고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죠. 절대 인정하지 않죠. 왜요? 입증은 검사가 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죄지었다는 사실을 검사 네가 증거 가지고 밝혀내는 거지, 내가 스스로 죄 없음을 밝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부인해. 사람을 살인한 자도 살인한 적 없대. 밝히기는 검사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럼 할머니가 입증해야 되죠. 그럼 10억짜리를 1억에 판 할머니가 이 계약이 왜 무효가 되는 경우임을
판사님한테 증거 제출해서 설득해야 돼. 그게 우리 민법입니다. 민법은 누가 주장을 하느냐면 항상 증거를 세우는 책임은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이게 항상 한 문제예요. 입증 책임이 해마다 한 문제. 민법이 아니고 민사소송 문제인데. 볼까요? 갑이 1960년대에 자기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되는데 이 진주에서 소를 팔면 제값을 못 받으니까 부산에 나가서 소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소값을 제대로 받으니까. 근데 60년대 같으면은 기차가 그렇게 잘 달리는 게 아니죠. 그럼 부산에서 소 팔고 나면 바로 자기 집에 가는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루 자고 여간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가야 돼. 교통이 그럴 때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소를 팔아서 소 판 돈을 가지고 여관에 가서 하루 자려고 보니까 여관 입구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현금이나 귀중품, 보석 같은 걸 맡기지 않고 있다가 분실당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겠죠. 그래서 갑이 소 판 돈을 을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1960년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관념이 지금보다 더 없을 때죠. 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돈을. 보관증도 하나 안 받아. 그렇게 해서 맡겼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갈 테니까 소판 돈 달라고 하니까 을이 받은 적이 없대. 나 받은 적 없대. 이거 소송 간다 안 간다. 갑이 돈을 맡겨놨는데 못 돌려받았으니까 소송을 가야 되죠. 이 소송은 누가 가야 됩니까? 그럼 갑이 맡긴 돈 못 받았다고 소송을 갈 때는 판사님은 갑과 을의 사건을 옆에서 구경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럼 갑이 판사님한테 가서 소판 돈을 맡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유죄지는 자는 갑이다 을이다.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지는 자는 갑이죠. 그럼 갑이 판사님한테 증거를 갖고 가야 돼. 지금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 소송은 갑이 패소입니다. 증거 없으면 패소. 자, 이 갑은 소판 돈을 떼었죠. 집에 와서 들어 누웠겠죠. 농약 먹었겠죠. 갑의 친구인 AB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 여관을 가서 이번에는 A가 소판 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인이 있죠. 정인이 하나 붙었으니까 이 주인이 돈 떼먹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리고 딱 맡겨놓고 방 잡고서는 A, B가 돈을 맡겼는데 A가 10분 있다가 뛰내려와서는 급하게 물건 사러 가야 되니까 다시 돈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빨리 주세요 빨리. 그러니까 어디 떼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준단 말이에요. 받았어. 받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A가 다시 어제 맡긴 돈 달래. 아니 10분도 안 돼서 뛰내려와서 받아갔잖아. 언제? 이렇게 됐다. 자, 이제 소송 가겠죠. 자, 돈을 맡겼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지는 자는 A입니까? A죠. 그래서 판사님한테 정의 신청하겠습니다. 돈 맡긴 거 본 사람이 있습니다. B를 정의 신청해서 판사님한테 돈 맡긴 거 판사님이 본 적 있나요? 예. 입증됐나요? 자, 이제 그렇게 맡은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유죄지는 자 누굽니까?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소송은 을이 패소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진실은 갑이 돈을 맡겼다 안 맡겼다. 그런데 패소. 두 번째 아는 진실은 A가 돈을 찾아갔죠. 그런데 패소. 을이. 그럼 갑이 또는 을이 돈을 맡겼다 돌려줬다는, 그래서 권리가 몇 푼이나 가치가 있나요? 권리,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권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 권리가 아니라 증거가 사람 잡는 거. 권리 100개 있으면 뭐해? 소송에서 깨질 수 있는데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배우는 것은
그 권리에 알맞는 증거를 나중에 법정에서 대지 못하면 민사소송은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증거가 사람 잡지 권리가 사람 잡지 않습니다. 자, 내가 친구한테 누군가한테 1,000만 원 빌려주면 받을 권리 있다 없다? 다단계 피해를 당하면 돈 받을 권리 있다 없다?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있는데 증거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거니까. 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권리는 있는데 사람 잡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자. 갑이 1990년에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을이 그 돈을 딱 빌려가지고 그날로 야밤도주를 해서 갑은 돈 떼었다 생각했겠죠. 한 7년쯤 지나서 길거리에서 딱 을을 만났는데 그동안 이 을이 남의 돈 빌린 거 가지고 사업을 해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부동산을 포함해서 100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이 빌린 돈 내놔라 이렇게 할 때 을은 돈 없다 라고 잡아댈 수는 없죠. 명의로 된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럼 이 을이 돈 떼먹는 방법은 돈이 없답니까? 돈 빌린 적 없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린 적이 없대. 한 7년 지났으니까 차용증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소송을 가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면 유리해지는 자가 누굽니까? 그럼 갑이 증거를 대야 되죠. 그래서 판사님한테 차용증을 제출합니다. 그럼 차용증을 보고서는 판사님이 을을 불러서 돈 빌린 적이 있구만 왜 빌린 적이 없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대로 소송이 진행되면 갑이 승소다 을이 승소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돈 빌린 적 없다고 그렇게 잡아대던 을이 막상 증거가 딱 제출되죠. 그럼 이제 말 바꾸기를 한다는 거예요. 차용증 보니까 빌린 적이 있네.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을 자세히 보니까 갚았네요. 빌린 적 없다와 빌렸다가 갚았다는 다른 이야기죠. 이제 딴소리 하고 앉아있죠. 갚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유리해지는 자 누구다? 그래서 을이 판사님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는 겁니다. 보세요. 돈을 받았으니까 갑이 영수증 써준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 영수증 제출되면 판사님은 갑을 불러서 당신 빌린 돈 받고 영수증 써주고서 왜 소송을 자꾸 하나? 이대로 하면 소송은 을이 승소죠. 갑이 영수증이 딱 제출되니까 이제 하는 말이 사실 그 영수증에 있는 사인이 내 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 거 들고 와서 하냐? 이대로 밝혀지면 그 국가수에 가서 필적을 감정해서 갑의 사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갑이 승소할 수 있죠. 을이 사인이 갑의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그때 가서 처음부터 네 사인은 아니었잖아. 네 동생이 대신 돈 받으러 왔었잖아. 그때 네 동생 사인이잖아 하는 거야. 이게 인정되면 또 을이 승소죠. 근데 그때서야 갑이 나는 동생한테 그런 대신 돈 받을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죠. 하나 물어보죠. 이 둘이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몰라.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죠. 그럼 탁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받아내는 자가 지는 것, 이게 민법입니다. 자, 민사소송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증거 제출 못하는 자가 소송에서 깨지는 것, 그게 민법이에요. 억울할 수 있어. 그래서 법원 앞에서 3년째 비 맞고 눈 맞아가면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증거 없으면 깨지는 게 소송.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권리를 공부하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꼭 이런 사건에서는 누가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배우는 것은 사실 권리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잡는 거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론을 배울 때마다 한번 하고 나면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배운다는 거예요. 허위표시는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한다. 착오나 사회강박을 당하면 취소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계속 배운다. 민법 공부하는데 왜 민사소송을 배우느냐면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한 개씩 배워나가는 게 이런 거 입증, 사람 잡는 게 이거다. 자, 하느님이 처음에 딱 땅을 절반을 딱 나누어서
여기는 자기가 다스리고 여기는 염라대왕한테 다스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10억을 가지고 음식점을 하나 하려고 장사할 수 있죠. 천국에 할래요, 지옥에 할래요? 10억 가지고 음식점 할 때 천국에 할래요, 지옥에 할래요? 왜요? 자, 천국에 음식점을 차리면요 1년에 한 명도 잘 안 와. 그런데 지옥에 음식점을 차리면 하루에 수만 명씩 와. 음식점은 사람 많은 데 차려야 된다, 사람 없는 데 차려야 된다. 당연히 지옥에 차려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차리면요 1년도 못 지나서 쫄딱 망합니다. 저 가족 아니면 밥 먹을 사람이 없어. 가족도 못 와 사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지옥은 사람이 너무 많죠. 할 수 없이 염라대왕이 땅을 자꾸 비좁으니까 깔아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제 더 이상 넘어오면 나는 토지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겠다 했다. 소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이상 넘어오면 토지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겠죠. 염라대왕이 해라 소송. 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송은 100%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소송해라. 왜 염라대왕이 남의 땅을 불법으로 침범했는데도 소송은 100% 승소할까요? 그 유능한 변호사가 여기 다 있다. 절대로 변호사는 천국 가지 않습니다. 지금 최순실 변호하는 사람 봤죠? 변호사는 그런 역할이거든.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을 누가 뭐래도 보호하는 역할이거든. 어떻게든 승소시키기는,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 승소를 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변호사는, 가장 훌륭한 변호사는 가장 나쁜 이웃입니다. 그게 법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권리 하지만 사실은 정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민사생활을 하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뭘 남겨야 되죠. 그래서 항상 녹취를 하는 게 중요해요. 녹음하는 거.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좋잖아요. 녹취할 수 있잖아요. 그거 법에 안 걸리나? 동의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자,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다 없다? 대화자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을 하는, 요걸 형사자료로 쓰면 안 돼요. 형사소송에서는 자료로 쓰면 안 돼. 그런데 민사소송에서는 자료로 써도 돼. 이걸 녹취한다라고. 녹취록. 그런데 갑과 을이 대화를 하는데 A가 이 두 사람의 허락 없이 비밀리에 녹음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면 큰일 나.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녹음하는 거는 동의 없어도 녹음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의 자료로 써도 돼. 녹취가 해놓는 게 좋아요. 특히 중개업자는. 왜? 매도인 매수인은 계약하다가 나중에 일 터지면 누구 발목 잡을까요? 중개업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녹취를 해놓고 봐라, 녹음을 이렇게 해놨는데 무슨 잡아떼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물권 변동 하나 배웠습니다. 그거 하나 머릿속에 제대로 집에 딱 갖고 가서,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이 변동하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풀다 보니까 등기가 돼도 소유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더라. 근데 남들 눈에는 소유자로 보이지 않나? 그럼 그런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로부터 산 자를 보호할 거냐 말 거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별적인 법조문이 존재한다면 보호받을 여지도 있다더라. 그게 8가지쯤 된다더라. 이렇게. 그것까지 하나 제대로 딱 보자. 나머지는 미시적인 거고, 진짜 틀은 요거 하나 배웠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갑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